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STX 조선해양 무급휴직자들의 복직이 회사의 경영 악화 이유로 사실상 보류됐습니다. 복직을 기대했던 노동자들은 사측이 2년 전 합의를 무시했다며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STX 조선해양 진해조선소 앞입니다. 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무급휴직자 복직과 구조조정 중단을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지난 2018년 STX 조선해양은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500여 명의 직원들이 2년간 소남 무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1일 모든 노동자들이 일터로 복귀하는 날이었지만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18일 경영 악화를 이유로 사측이 무급휴직 종료 불가를 노조 측에 통보하면서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겁니다. 2년간 무급 순환휴직을 종료하고 복귀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노사 간의 MOU 협약을 무시하고 또다시 무급휴직을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날 규탄 대회에서 STX 조선해양노조는 복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무급휴직자의 복직이 어려울 경우 유급휴가 등 다른 방안을 제시하라고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도 STX 조선해양 노동자를 돕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했던 합의서가 지켜지지 않은 모습을 봐왔던 위원장으로서는 또다시 서름과 분노를 어떻게 조직해야 될지 동조름들과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STX 조선해양 사측은 코로나19로 수주가 감소하고 내년 1분기 이후로는 남은 물량이 바닥나는 만큼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무급휴직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2년 만에 복직이 미뤄진 STX 조선해양.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은 2일 대규모 거리 행진을 시작으로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창원시의 최대 수건 사업인 창원특례시 지정을 위한 관련 법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창원시가 특례시 지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지방 분권 추진, 21대 국회로 그 책임이 넘어갔는데 창원특례시가 올해 안으로 지정될 수 있을까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인구 104만의 창원시. 인구는 광역시급이지만 행정 단위는 기초자치단체에 머무르면서 규모에 걸맞는 효율적인 행정 처리에 제한이 많았습니다. 창원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꺼낸 카드가 바로 특례시 지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한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될 사업들 중에서 바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기간도 단축될 것이고 우리 도시를 발전시키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상임위에서 무산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넘겨진 이후 그대로 방치되다 끝내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간 것입니다. 앞서 29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를 거친 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7월 초쯤 국회에 제출될 계획입니다. 100만 이상 4개 도시가 힘을 합쳐서 이번 21대, 21대 국회 중에서도 올해 금년 안에는 꼭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법안이 재상정되면 지역 정치인과 언론, 시민이 함께 특례시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21대 국회에 새롭게 제출될 개정안에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도 행정 수요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경남 지역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지난 2017년 창원 터널에서 차량 충돌과 화재로 3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끔찍한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차량 결함 문제도 있었지만 터널의 구조적 문제도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좀 나아졌을지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름통을 실은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며 폭발합니다. 화물차가 창원터널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돼 벌어진 참사는 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당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차량 브레이크 고장. 하지만 예견된 인재였다는 지적도 컸습니다. 터널 안 과속이나 화물차 과적 등 고질적인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창원터널은 사고 터널이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 창원시는 체질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터널 안에 100m 간격으로 CCTV를 추가 설치해 총 70대의 CCTV가 터널 상황을 감시합니다. 과속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구간 단속을 시작했고 제한 속도는 시속 80km에서 70km로 낮춰졌습니다. 구간 단속 시행 전후를 비교해보니 터널 내 사고는 30%가량 줄었습니다. 카메라도 생겨가지고 그냥 앞만 보고 가면 되니까 굉장히 운전하기 편해졌고요. 앞에 사고 났을 때는 굉장히 창원터널 들어갈 때 되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차가 작은데도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편하게. 사고 구간 근처에는 긴급 제동 시설도 마련됐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을 경우 차량이 안전하게 멈출 수 있도록 돕는 약 10도 경사의 시설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신속히 우회할 수 있는 도로도 더 뚫었습니다. 경남 도천 방향 하부도로가 1차선 추가됐고 창원터널에서 불모산 터널로 바로 연결되는 우회도로도 마련됐습니다. 17개 안전 조치를 취했고 예산은 약 81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최첨단 공학적 시설을 도입해서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았습니다. 창원터널의 적정 통행량은 하루 4만 대. 하지만 현재 하루 평균 통행량은 8만 5천여 대에 이릅니다. 몰리는 차량을 분산시켜 대형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창원과 김해를 연결하는 비음산 터널을 개통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차량 10대 중 2대는 화물 차량으로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화물차 과적 단속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제2의 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 참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징병검사도 예외는 아닌데요. 경남에서도 지난주부터 창군일에 처음으로 중단됐던 병역 판정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꼼꼼한 방역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 현장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병무청 마당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징병검사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이곳에서 손소독과 체험검사를 하고 코로나 의심 증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건강 문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최근 클럽 방문 여부까지 이렇게 촘촘한 2단계를 통과해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손목 밴드를 받습니다. 발열 체크하고 나서 또한 보면은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손목에다가 이상이 없다는 표시로 손목 밴드를 착용을 해서 검사 끝날 때까지 수검자가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강구를 하고. 다시 열감지 카메라를 지나 들어간 검사장에서도 거리 두기는 필수입니다. 심리검사장엔 칸막이가 설치됐고 한 자리씩 띄워 컴퓨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병리검사장에서도 거리 두기와 마스크는 기본. 1:1 상담이 이루어지는 신체 검사장에서는 투명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안전이 우선되면서 대상자들도 걱정을 덜었습니다. 할머니랑 사시다 보니 좀 걱정이 많으니까 어쩔 수 마스크 끼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3개월 반 만에 신고받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미뤄지다가 이제 하니까 또 오니까는 불편한 것도 없고 잘해주시니까.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병역 판정검사가 경남에서도 사전 안내와 거리 두기, 방역 등 코로나 예방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이런 노력에 지난 2월 20여일간의 검사와 지난달 25일 검사 재개 이후 32명이 검사를 연기했고 25명이 발열 등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병력 판정 검사장 바깥에는 선별소를 설치해서 발열 체크를 하고 또한 이제 내부에서는 비말 방지용 칸막이와 아크릴 마스크 등을 착용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병력 판정 검사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남도 내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는 16,000여 명. 경남지방병무청은 12월 12일까지 안전한 병역 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주변에 좋은 일 생겼을 때 난 선물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동안 수입난이 대부분이던 선물용 난 시장 개척에 합천군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귀농귀촌 인구까지 늘고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부터 합천에서 난 사업을 시작한 박덕환 씨. 박 씨는 요즘 난 키우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평소 취미 삼아 난을 돌봤던 박 씨는 올해 합천군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난 재배에 나섰습니다. 비교적 관리가 쉬운 시설 재배 작물인데다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박 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올해 초 화분 500개로 시작했던 난 재배는 5개월 사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올 가을이면 초기 투자금의 2배에 달하는 연매출 달성도 기대됩니다. 투잡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자기 조금 짬을 내면은 간단하게 기본 지식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난구입비를 한 2,500 정도 투자를 해서 구입을 했는데 금년 가을 정도 되면은 3,500 정도. 한국 출란의 대표적 자생지로 꼽히는 합천군. 지역 내 난 재배 농가는 60여 곳에 달합니다. 부가가치가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30여 곳에 불과했던 난 재배 온실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난시를 운영 중인 60개 농가 중 70%가 귀농 귀촌 농가일 정도로 지역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한국 출란 품종 확보를 위해 종묘장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재배 면적 확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수입난도 일단 가격 측면에서 똑같고 저희 한국 출란도 지금 하해 시장에서 동등한 거래 가격이 5만 원대, 10만 원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렇게 구상을 해서 선물로 줄 수 있는 난을 개발해서 한국 출란 자생지라는 이점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난 재배 확대에 나선 합천군. 농가 소득 증대와 인구 증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때이른 초여름 더위에 낮은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대구와 경북, 경산 등 전국 8개 지역이 30도를 웃돌면서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령됐는데요. 기상청은 올여름 평년보다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코로나19의 폭염까지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게 생겼습니다. 보도에 한재영 기자입니다. 성큼 다가온 무더위에 거리 시민들의 옷차림이 벌써 한여름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마스크를 쓴 채 양산에 손 선풍기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데프리카로 불리는 대구의 3일 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올랐습니다. 경북 경산과 청도 등 8개 지역도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반팔 반바지 입어도 좀 덥고 마스크 쓰니까 더 덥고 땀 차고 작년에는 이번보다는 조금 더 시원했는 것 같아요. 이번이 더 더운 것 같아요. 이른 더위 탓에 강원도 춘천에서도 벌써 거리 그늘막이 등장했습니다. 시원한 강원도를 생각했던 관광객들은 예상치 못한 더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한여름 날씨 같으네요. 예년보다 근데 날씨 기온이 참 심한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숨차하고 더워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기상당국은 올여름 이처럼 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고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폭염 발생 일수는 20일에서 25일 정도로 평년보다 배 이상 많을 전망입니다.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 일수도 일주일가량 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30년 동안의 평년보다 올여름이 더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2018년 사상 초유의 기록을 깨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기온들 나타날 것이다. 특히 기상청은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에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장마는 예년보다 다소 늦은 6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이어지지만 장마철이 끝나는 7월 말 이후 국지적 호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대기 불안정에 따라 7월 하순과 8월 사이에는 곳에 따른 집중호우가 전망됩니다. 이 밖에도 태풍은 평년 수준인 2-3개 정도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는 보건용 마스크 대신 숨쉬기 편한 덴탈 마스크의 착용을 권장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미경 합천군 보건소장이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보건소장은 공무원 노조가 자신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에 자신이 갑질을 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전국 공무원 노조 합천군 지부는 최근 이 보건소장이 공개석상에서 직원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갑질과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남 마산 로봇랜드가 기존 운영사와 새 운영사 사이에 직원 고용 문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새 운영사인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은 현재 전체 직원 112명 중 82명과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100%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노조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정직원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뿐만 아니라 3에서 7% 정도의 임금 삭감도 있었다고 주장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교육정책 사업을 전면 조정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등교 수업이 시작되며 교원 업무가 가중될 우려가 있어 각종 사업을 정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육사업을 점검해 필요하지 않거나 시급하지 않은 1,600여 건의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 변경했습니다. 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회의 연수 출장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연수 등 방향은 전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도내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도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방역 대책과 민생 경제 대책, 여행 트렌드 맞춤형 홍보 대책 등 3대 중점 과제 14개 사업 등 안심 관광 특별 대책에 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 대책과 관련해 경남도는 도내 시군과 협업해 민관협업 안심관광 플랫폼인 안심관광추진협의회를 시군별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이번 추경 예산이 정부 긴급 저소득 한시생활지원금 등 국비 8천여억 원, 공공일자리 97억 원, 포스트 코로나 민생경제 대책 75억 원 등 3가지 분야에 쓰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달 18일 포스트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8,955억 원 증가한 사상 최대 10조 8,718억 원 규모의 2회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3일부터 상임위 예비심사와 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경남도는 지난 3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항공 제조업을 특별 고용지원 업종 및 기간산업 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김경수 지사는 현재 항공운송 분야는 지원되고 있지만 항공제조 분야는 특별고용 지원 업종이나 기간산업에서 제외돼 주요 항공제조업체 2만여 종사자 중 3,500여 명 정도 유휴 인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항공제조업의 특별고용 지원 업종, 기간산업 지정과 정부의 방산, 관용 헬기 물량의 조기 발주 등을 건의했습니다. 한편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등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혜택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휴원에 들어갔던 거제 지역 어린이집 236곳에 대한 휴원 명령이 8일 해제됩니다. 거제시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지난 1일 해제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보호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개원 시기를 일주일 늦췄습니다. 또 정상 개원 후에도 원생과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일 2회 이상 발열을 체크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방역 물품 비치, 소독 등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수소버스가 온실가스와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가 지난해 6월부터 수소 시내버스를 1년 동안 운행한 결과 1년간 44만 7천여 킬로미터를 달렸으며 CNG버스와 비교했을 때 온실가스 약 688톤, 배출가스 6,811kg의 저감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5대의 수소 시내버스를 운행 중인 창원시는 올해 추가로 23대의 수소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경남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고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경남 민주화운동 동지회는 지난 3일 정기총회를 열고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와 지원 조례를 만들기 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조례안에는 민주화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지원하고 경남 민주화운동 역사를 정리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경남도 교육청 통합교육추진단이 경남형 아동돌봄 협력체계 마련에 나섰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은 지난 3일 도교육청에서 돌봄 전문가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마을과 학교의 체계적인 돌봄체계 구축을 논의했습니다. 도와 도교육청은 간담회를 시작으로 아동 돌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남형 협력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남도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차세대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 펀드를 조성합니다. 도는 지난 2일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초기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투자하는 50억 원 규모의 G스트롱 혁신창업펀드 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혁신창업펀드는 경남도가 9억 원을 출자하는 것을 비롯해 특별조합원인 한국벤처투자에서 30억 원, BNK 경남은행 등이 출자해 결성됩니다. 혁신창업펀드는 앞으로 7년간 운용되며 지역 유망 창업 벤처기업을 집중 발굴해 투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개장한 창원시 진해 해양공원의 집트랙이 개장 7개월 만에 이용객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창원시는 코로나19 여파에도 집트랙 이용객이 2만 명을 돌파했다며 6월 한 달 동안 이용료 20% 할인과 창원 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창원 집트랙은 진해 해양공원 음지도와 인근 소쿠리섬을 연결하는 활강시설입니다. 합천군이 자체 제작한 안전형 도로교통 표지판이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됩니다. 안전형 도로교통 표지판은 인도내 굴곡형으로 설치돼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초래했던 기존 수직형 표지판의 단점을 개선했습니다. 합천군은 현재까지 25곳에 자체 설계한 안전형 도로교통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오는 7월까지 가야, 야로, 묘산, 초계 3가 도시계획구역 등 150곳의 안전형 도로교통 표지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밀양 얼음골과 위양못, 의열기념관 등 관광지 3곳에 공공 와이파이 존을 설치됩니다. 밀양시는 버스 정류장 2곳과 밀양 시립영어 도서관에도 무료 와이파이 시설을 설치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총 72곳에 무료 와이파이 존을 만들어 온 밀양시는 앞으로 필요한 장소를 파악해 추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헬로 이슈 토크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도내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경남 지역 농업 이슈를 짚어볼 텐데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경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메모드급 3차 추경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여전히 농촌은 불안하기만 한데요. 여기에 경남 함안과 함양에서 농산품 수출이라는 희소식이 들리면서 어려운 경남 농업의 극복 방안이 될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과 함께 이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남 지역 농업 전문가입니다. 경남도 농정혁신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은규 거창 농업회의소 사무국장, 그리고 창원동읍 농협조합장을 지낸 바 있는 김순재 민주당 전국농업인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농업에도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경남도에 미치고 있는지,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악영향이 있을지 좀 보고 계십니까? 다행스러운 거는 농업에 관련된 거는 거의 다 먹는 거고 뭐 코로나19로 하더라도 계속 먹어야 되기 때문에 농업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산업 중에서는 가장 타격을 적게 받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네. 일부 화훼 농가, 그다음에 우유 등의 소비가 좀 부진하여 관련 협동조합들이 조금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먹거리는 어쩔 수 없는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타격이 좀 적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시기에 수출에 관련된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이번에 언론에 보도되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농산물의 유통은 국가 간의 유통들은 거의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또 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코로나19가 가져오는 이후의 농업 부분의 변화들도 지켜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사무국장께서는 거창군 현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 영향이 거창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받고 있는지 사례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농촌 현장은 지금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이제 농촌 인력 문제입니다. 예, 일손이 현저하게 부족함을 지금 이제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다수가 이렇게 많이 입국도 제한되었고 출국을 그 이전에 했던 분들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요. 거창은 지리적 조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구가 인접해 있습니다. 대구에서 거창으로 인력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런 분들이 지금 다 차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농번기 과수 농가들, 화훼 농가들, 이제 여러 이제 농가들이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순재 그 전조합장이 말씀하셨지만 화훼 농가들이 이렇게 다양한 그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형태도 지금 거창의 농가들 만나보면 그런 게 좀 느껴지고요. 그 농업 관련 이제 많은 체험 농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관광 농원들도 지금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지 못함으로 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런 실정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도 함안, 함양에서는 참 수출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좋은 기류로 보시는지 아니면은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지 어떻게 보세요? 메론 같은 경우 동남으로 나간 것은 우리 실제로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되어지는 거기서 그 자체 자국에서 유통되어지는 과일의 종류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큰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그쪽을 방문하게 될 여행객들 중심으로 좀 소비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뭐 함양 같은 경우에 산양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생산량도 좀 많이 늘은 측면도 있거든요. 뭐 기농자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볼 때 첫 선정량이 많지 않고 시장의 반응들을 봐야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소비층 파, 그다음에 또 출혈적 수출이 아닌 실질적 단가 파. 동남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멜론류의 가격들이 매우 쌉니다. 그게 과연 국내에서 하우스에서 보온을 내서 한 농산물로서는 수출의 경쟁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산양산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이런 시기에 수출하는 게 좀 적정할 수도 있다고 보고
확실한 것은 동남으로 수출하는 멜론 같은 경우에는 풍미는 매우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농산물들의 생산하는 수준들이 안전성, 품질이 매우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어느 한 부분들이 경쟁력이 있고 또 그 나라의 농산물 등의 타격을 적게 주면서 소비층을 확대시킬 수 있는지는 경남도 그다음에 관계자들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경쟁력이 있으려면 말씀하셨듯이 뭔가 구체적인 그런 지속적인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는 앞으로 도 지자체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관리돼야 된다고 보고 계세요? 코로나19로 이제 각국이 비상사태가 생기면서 항공편이 이제 지속적으로 차단되는 이제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항공편이 줄어드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운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오롯이 이제 농민들, 이 수출을 하는 농민들에게 많은 이제 부담을 주게 되기도 했는데요. 근데 농식품부가 좀 빠른 속도로 이런 물류비를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긴 했습니다. 특히 이제 동남아 쪽으로 수출하는 딸기나 여러 가지 이제 또 우리 항공 수출비나 선박 비용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이제 하기도 했는데 이런 효과들 때문에 이제 상반기에 그래도 조금 주춤했던 수출의 물량이라든지 이런 성과들은 다시 회복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4월 달에 집중적으로 이제 일본의 코로나가 확대되면서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파프리카 같은 경우 지금 농가들이 상당한 애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 전략 시장에 대한 그 부분들을 경남도든 우리 그 정부가 조금은 이제 판단을 달리할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국내 어떤 수급의 보조 수단이 수출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수출을 염두로 하는 전략 시장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이제 앞으로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수출 창구도 좀 단일화하는 고민들을 지자체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냉정한 평가들을 통해서 향후 수출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새롭게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근데 사실 말은 쉽지만 전 세계가 폐쇄된 상황에서 이렇게 예측만으로 계획을 짜는 게 좀 모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우리 뭐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예측이 불가한 형태들이 너무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고 또한 이 농민들은 그 먹거리를 생산하는 주요한 주체이긴 하지만은 이런 수출의 다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들은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부나 전문가들이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는 형태도 필요하고 그리고 근본적인 이런 수출과 내수 시장을 이제 새롭게 설계하는 부분들에 지금 숙제가 던져진 상황이라서 오히려 저는 이제 이 위기를 조금 더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이 코로나19가 좋은 자극제는 될 수 있다. 그 위기를 새롭게 극복하는 어떤 신선한 그 계획들을 좀 새롭게 개편하는 데 대한 통합적인 어떤 컨설팅 기능들을 강화하는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이제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경남도와 농식품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 점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사무국장께서 몸담고 계신 이 거창 농업회의소와 같은 민관 거버넌스 성격이 지닌 기관에서 이 일을 또 함께 해주기에는 어떻게 무리라고 보십니까? 수출과 관련한 역할을 하기는 사실은 아직까지 지역 조직의 한계가 있고요. 다만 이제 농식품부와 이제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같은 이제 정부 기관 그리고 농협 같은 조직 그리고 무역회사들에게 이 농민들의 어떤 현장의 애로점이라든지 어떤 정책적 어떤 그 고민들을 긴밀하게 좀 전달할 수 있는 이 거버넌스 체계는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현장에 뿌리박고 있는 조직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이 사실 좀 빈약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행정 의존도를 좀 벗어나고 또 현장 농가의 애로점들을 해결하는 데 대한 그 역할을 하는데 어떤 소통의 역할, 창구의 역할들은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산품의 경쟁력 그리고 수출판로 확보 문제는 뭐 늘 있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기로 좀 더 구체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어떤 정책이든 간에 일단 정책권의 힘이 필요할 거고 또 특히나 지금 코로나 시기에서는 더 그런데요. 지난 5월 26일이었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속해 있는 민주당 농업인위원회
농림축산위원회가 그 3차 추경에서 최소 6천억 원 이상의 농림수산 분야 피해 지원 그리고 4조 원 규모 일자리 예산을 이제 그 건의안을 당에 제출하셨습니다. 여기에 수출 품목 확대, 거래선 다변화 내용을 제가 보니까 찾기가 좀 힘들어 보이던데 이게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제외가 된 건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고 코로나가 이미 작년 12월에 터졌음에도 지난 2차 추경에서는 농업 부분에 관련된 코로나19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3차 편성을 요구하는 내용들은 네. 정부에서 좀 구체성이 좀 부족했어요.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내용과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들이 좀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혼재인데 전체에 대해서 요구하는 금액은 네. 좀 한 7천억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등에 관련돼서는 본래 이거는 일반 추가 경정 예산에서 좀 확보를 해내야 되는 문제인데 네. 어쨌든 코로나19와 관련되고 네, 그다음에 코로나19와 관련된 국가 간의 농산물 이동 등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후에 새로운 흐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 하려면 네. 그런 시기는 반드시 도래하게 돼 있고 그래 하려면 우리 쪽에서는 거기에 맞는 시장의 변화를 네. 충분히 좀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당 측에서의 요구는 당 측의 농민위원회에서의 요구는 농업 부분의 추경, 코로나19와 관련된 추경 편성도 시급하다, 네. 챙겨달라. 그런데 산업의 여러 부분에서는 지난 과정에서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에서 네. 농업 부분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 일반 추가 경정 예산과 그다음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에 좀 반영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세부적인 내용들 궁금해하시는 분 있을 텐데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 당면하게 시급한 것은 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이나 이자의 지원에 관련된 문제, 정책자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경영자금이 필요한 상금융에 관련된 문제, 네. 그다음에 학교 급식 등에 관련돼서 준비하고 있었던 이런 조직들이 상당히 이런 데 대한 피해들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의 새로운 흐름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꾸러미 농산물 판매와 박스비 같은 데 초기 자본에 관련된 지원, 바우처나 그다음 축산 농가의 사료 구입 같은 경우도 필요하면 지원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생산성을 올리고 경영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 비용 같은 것들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농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네. 농업에 대한 지원이 생산물적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에 영향을 끼쳐서 궁극적으로는 소비와 일반 국민들의 생활이 편안하고 신뢰를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는 일반 추가 경정 예산에서 편성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국내산 농산물의 중에서 축산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농촌 환경을 안정화시키는 데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로컬에 관련된 문제, 로컬 농산물에 관련된 문제, 이후에는 또 드론 같은 걸 이용해서 병해충에 관련된 흐름의 형태 같은 걸 파악하기 위한 것들인지, 그다음에 이후에 농촌 지역에 끼치는 내용, 그러니까 이번은 코로나19에서 보듯이 다중이 밀폐된 장소가 아닌 농촌의 경관들이 일반 국민들과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갖고 가는 사업, 이러한 것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흐름을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실생활 삶들을 조금씩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네. 그래 하기 위해서 그게 밑바탕 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해도가 낮으면 이게 왜 코로나19와 관련된 예산이냐 이럴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조금 생각하면 농업 부분의 기본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라도 투입하는 것은 네. 이후에 사회의 흐름을 바뀌는데 부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문 대통령도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달라 이렇게 적극적인 그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김은규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이번 건의안에 기대하는 바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걸로 보고 계십니까? 앞서 설명하신 내용들을 저는 포괄적으로 좀 담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라든지
또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민들의 어떤 역할, 책무에 대해서도 상당한 어떤 그 무게감 있는 고민들을 던질 수 있는 이제 추경 반영을 저희들도 이제 고민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앞서 이제 그 주제로 이야기했던 수출 품목 관련해서도 이번 그 농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그 기대도 하고 있지만 사실 좀 우려들이 좀 있거든요. 어떤 우려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직전에 우리 경남도가 농산물 수출 관련해서 지원했던 것은 이제 수출 농가 도우미 지원으로 해서 한 4억 8천 정도 지원한 것이 다였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수출과 관련해서 다변화를 모색하는 시기에 조금 더 다른 형태의 그 지원책들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필요하고 그 어떤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에서 농산물이 넘치면 밀어내기식으로 수출하기에 좀 급급했고요. 또 지자체별로 어떤 형태로든 수출 관련된 예산을 책정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벤트식으로 이렇게 수출을 진행했던 것. 그러다 보니 이게 장기화되지 못하고 단발성에 끝나면 외국의 소비자들은 거기에 대한 신뢰들을 또 잃어버리는 이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출과 관련된 정책들, 관련된 지원, 예산 이런 부분들을 보다 좀 새롭게 고민해야 되는 것들을 좀 이제 당 차원에서 또는 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또 이런 어떤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을 해봅니다. 네, 경쟁력 있는 수출품을 만들기 위한 그 자체 계획이나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정부 차원의 지원도 물론 좋지만요, 민간에서 대비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행정의 힘이 필요한데. 얼마 전에 거창 산무 농업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친환경적 농업이 추세고 또 코로나19 시대 수출 판로를 생각하면 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사무국장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지자체 최초로 이제 이 소위 기초 단위의 공익형 직불제 개념을 도입을 한 건데요. 생장제라든지 촉진제, 제초제를 쓰지 않는 농산물을 적극 장려하고 또 그 농가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형태인데 지금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바라보는 시각, 또 농촌, 또 우리 농업의 조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이제 전환을 좀 했어요. 원산지에 대한 의존도보다 어떤 농산물,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이제 구입하느냐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거창군이 시도했던 산무농업 정책은 우리 이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로의 전환이라든지 농촌의 어떤 조건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데 의미를 시기적절했다 보고 이것이 결국은 신뢰성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국민적 신뢰감과 동시에 이제 수출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이제 이런 신뢰감을 회복하는데 이런 브랜드들 이런 어떤 정책들이 상당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계속 어떤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도 오늘 쭉 이야기 나눠보셨는데요. 농업 전문가이자 또 정당인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농업 관련해서 어떻게 힘을 보태고 싶으신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라기는 좀 민망하고요. 저는 이번에 농민위원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중요한 반영률이 그리 높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이나 경남도가 현재 우리 농업에 관련해서 그리 저는 깊이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상당한 인적 자원과 자본을 투입함에도 그러하지 않다고 보고요. 산업 전반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아도 타격을 받아도 저는 지금 가정에 드러나듯이 농업 부분은 타격받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바로 먹는 부분을 생산하기 때문에 옷이 없거나 거주, 주택 공간 이런 거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먹는 거는 부족함이 밀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농산물 수출하거나 이런 내용들도 다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봐서 우리 지역 농산물들이 수출하는데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제외하고도 과연 수출의 경쟁력이 있는지 그리고 농업의 지금 앞에 정부부터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농업의 규모화가 과연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기계화는 일정 정도 하되 규모를 키우는 것들이 경쟁이 있는지 행정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현장의 농민 그리고 소비하는 도시의 시민들에게 유익한지를 먼저 중심에 두고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당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순재 민주당 전국농업인위원회 부위원장, 김훈규 거창농업회의소 사무국장 모시고 코로나19 시대 경남 농산물의 수출 품목 확대 방안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농업인의 삶을 꾸리는 산과 들을 비롯한 대자연은 도시에 있는 우리에게도 터전이자 뿌리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고민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G 헬로비전